실험을 여러 번 하고 막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아니면 뭐 막 100개의 랩에서 똑같은 연구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양이의 공격성이 강아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약간 자극 자체가 너무 없어.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전 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우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도 구독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는 좀 더 영상으로도 많이 인사를 드리고 비디오를 많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제 소개를 좀 더 드리면은 이제 박사 6년차가 됐고요. 박사 논문 정했고 어떻게 할지 계획해서 디펜스랑 프릴림을 보면 되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원에 어떻게 입학하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은데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이 PhD 박사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본인 학과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그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Graduate Handbook, 뭐 of Psychology 뭐 이렇게 치시면은 그리고 학교 이름을 치면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정이 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졸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북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행정적인 이야기고 뭐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도 사실 대학원 입학할 때 그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상태로 막 입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뭐 퀄 시험을 본다? 아니 뭐 디펜스를 한다? 뭐 이런 말을 들어봐서 그런 걸 하나 보다 했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진 못했는데 저 같은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자면요. 이제 먼저 행정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에 나오다시피 타임라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얘를 그 반려동물 학과에 만약에 입학했다고 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강아지도 여러 마리 키우고 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박사과정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어. PhD 오퍼 받고 풀펀딩까지 받아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반려동물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먼저 첫 2년 정도는 이제 수업을 들어야겠죠. 네, 학교니까 수업을 듣고 연구도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박사 논문을 쓰려면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지도 교수도 정하고 first year 프로젝트를 하는 학교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이제 그거는 1년 동안 제가 한 연구 프로젝트랑 연구 계획 같은 거를 정리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랑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first year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1년이 지납니다. 이때까지는 아주 행복해요. 뭐 되게 새로운 일도 많고 막 적응하는 것 자체 뭐 힘든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처음으로 적응하고 재밌는 데 보고 막 재밌는 물건 같은 것도 구경하고 저는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해야 될 절차는 퀄 시험이라는 거예요. 퀄리피케이션 이그잼이라는 건데 이게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인데 어떤 시험인지는 이제 학과 과정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많은 퀄 시험은 구두로 발표를 하거나 제 연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리포트를 써서 그것을 통과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과정에 따라서 석사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석사를 이미 받은 사람이면 비슷한 그 계열에서 석사를 받은 사람이면 석사를 생략하고 그냥 석사급의 리포트를 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달심리학으로 석박사 통합 과정에 들어갔는데 발달심리학 석사는 아니지만 같은 심리학과 석사가 이미 있던 상태에서 갔어요. 그래서 석사가 겹치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받지 말고 그러려면 이제 패티션이라고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써야 되니까 그냥 석사 학위 논문을 대체하는 마스터스 리포트로 대체를 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 과정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는 3, 4년 차 정도부터 정말 이상적으로 잘 흘러간다면 한 3, 4년 차부터 박사 논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차, 5년 차, 6년 차 뭐 되면은 프릴림이랑 디펜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릴림은 일단 프릴리미너리 이그잼이라고 해서
제 논문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떤 연구를 할 거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의 발표가 돼서 제가 꾸린 어떤 커미티, 디설테이션 커미티 5명의 심사위원을 제가 이제 꾸려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제 연구가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럴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건 부족하니까 이건 보완해 아니면 이런 연구도 해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절차고요. 그리고 이그잼이긴 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프릴림도. 그래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적게는 6개월, 뭐 많게는 1년, 뭐 진짜 적게는 3개월 정도 후에 프릴림 자체가 되게 형식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연구 랩마다 다른데 이제 결국 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지나고 나면 디펜스라는 걸 하는데 디펜스는 의미 그대로 최종적으로 얻게 된 연구 결과랑 뭐 연구 의의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교수님들이랑 토론을 하면서 내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호소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박사학위를 얻는 그런 과정이 박사 과정입니다. 만약에 석사학위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1, 3년 차에 해당하는 그 석사 논문만 하고 학교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irst year 프로젝트를 하고 수업을 듣고 연구 프로젝트를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퀄 시험을 보지 않고 석사 논문을 내고 그러고 나면 모든 학위 과정이 끝나는 게 석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행정적 관점에서 보는 박사 과정의 개요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연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반려동물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첫 2년째까지는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예를 들면 통계나 방법론 수업 같은 걸 보통 들어요. 만약에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질적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 양적 연구 방법론을 쓰고 또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고서에 쓰는 그런 다음에 논문을 내는 뭐 그런 방식의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학과에 입학했다면 통계나 방법론 수업을 꼭 이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 학과라 치면 뭐 동물 연구 방법론, 뭐 연구를 위한 통계, 또 R이나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뭐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제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기초를 학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코어 코스라는 게 보통 있는데요. 이게 본인의 세부 전공에 해당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반려동물 학과 중에 뭐 고양이과에 입학했다. 그러면 고양이학 개론이나 뭐 고양이 심리학, 뭐 공격성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동물의 공격성학 이런 것들을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전공 수업도 들어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학 개론, 뭐 돼지학 개론 뭐 이런 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은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40학점? 뭐 이 정도를 이수를 해서 수업 수로 치면 한 개, 12개? 이 정도를 들으면은 이제 수업 리퀘어먼트는 만족이 된 거고요. 이러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수업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업 이수를 다 마친 기간은 거의 4년 차 때였어요. 이제 연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런 과정에서 first year 프로젝트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반려동물 학과에 입학했지만 지도 교수를 선정하고 랩에 들어가면서 고양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게 되고 고양이에 대한 이전에 연구된 문헌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속한 랩에서 연구했던 고양이에 대한 뭐 연구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뭐 분석을 해서 다시 또 재생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재해석을 해서 다시 다른 논문의 형태로 내는 과정을 거친다던가 아니면 고양이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뭐 리뷰 논문 같은 거를 낸다던가 뭐 이런 과정을 보통 박사 초반에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되게 야망에 넘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1년차 프로젝트로 예를 들면 뭐 고양이의 삶의 궤적 탐구로 묘거를 증진하겠다 뭐 이런 좀 막 꿈이 큰 상태에서 야망이 높은 그런 그런 연구 주제를 선택해서 막 계획을 하고 이제 퀄 시험을 봐요. 이제 퀄 시험을 볼 때 일단 퀄 커미티를 꾸려요. 3명 정도 교수님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그 다음에 뭐 같이 일하는 코업 교수님, 아니면 뭐 제일 관련돼 있는 교수님, 다른 교수님 2명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논문을 이제 보통 관련된 분야의 논문을 한 50, 몇십 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0편으로 추려요. 제가 연구하는 고양이의 묘권 증진, 삶의 궤적 이런 거랑 관련된 걸로 30편을 추린 다음에 퀄 커미티한테 이제 보여줘요. 이 논문들이 내가 퀄 시험을 보기에 적합한 문헌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교수님이 바꿔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교수님이 새롭게 제안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퀄 시험에 들어갈 만한 시험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거를 토대로 뭐 문헌을 정리했더니 이제 이런 과정에서 현실화가 되는데 고양이 연구를 아무리 탐색했어도 고양이 연구가 너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강아지 연구 포함을 시키는 그런 뭐 현실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논문 30개를 만들어서 뭐 리뷰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논문의 대체적인 주제와 뭐 연구 질문을 토대로 퀄 커미티에 속한 교수님들이 퀄 시험에 해당하는 연구 질문들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있는 시험 문제를 저한테 주시고 저는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리튼 이그잼으로 노트를 쓰는 방식으로 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퀄 시험을 봤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제가 이미 주어져 있고 또 뭐 그 주제에 해당하는 발표 내용을 본인이 꾸려가지고 이제 퀄 커미티들을 모셔놓고 구두 발표를 하면서 뭐 시험을 듣는다거나 그렇게 오럴 이그잼을 하는 퀄 커미티들이 막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뭐 그거를 대답하면서 뭐 디펜스를 하는 그런 과정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뭐 커미티가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퀄의 난이도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과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뽑아놓고서는 이제 퀄 시험에서 뭐 이제 제대로 뭐 대답을 못했다 이러면은 그냥 프로그램에서 방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과로 가거나 뭐 지도 교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을 봐야 되거나 막 이렇게 빡세게 그렇게 운영하는 학과도 있고 아닌 학과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학과의 어떤 룰마다 다른 거니까 입학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뭐 알아놓고 한 상태에서 가시면은 좋기는 하죠. 근데 뭐 모든 일이 그렇게 다 계획한 대로 되는 거는 아니니까 이건 사담이지만 펄이 뭐 잘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진짜 무슨 꼭 불운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박사를 오래 하고 막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게 더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실력이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퀄 시험 뭐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 아무튼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연구가 조금 더 구체화됐잖아요. 고양이 연구를 하기로 했고 고양이로는 부족하니까 강아지 연구를 더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석사 논문을 보통 이제 내거나 아니면 석사에 해당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학과에 입학한 세림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 부정적 감정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연구 내용이 구체화되고 뭐 이것에 관한 연구 데이터가 이미 있거나 아니면 제가 모아가지고 그 내용을 추려서 리포트로 만들어서 석사 논문 형식으로 만들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요.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가 의도한 대로 잘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막 가설대로 탁탁 나와가지고 막 그 가설이 바로 이론이 되고 막 그래서 진짜 학자가 바로 막 몇 년 만에 되고 막 이러면 참 좋겠지만 뭐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부정적 감정 표현이라는 어떤 애매한 문구가 논문화 그리고 실적화되는 그런 뼈아픈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아무리 제가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고양이의 삶의 궤적 묘권 증진에 관심이 있었지만 고양이와 강아지의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조금 더 구체화가 됐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말이 되는 논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논문이 뭐 학계의 동향 및 뭐 학계에서들의 뭔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기도 해야 되고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일단 지도 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제가 정말 이 연구 결과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막 주장하고 싶어도 지도 교수님이 우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시면은 이게 논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말이 되게 만들고 이러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논문의 내용도 많이 바뀌고 주제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박사 논문의 윤곽이 잡히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의 공격성이 강아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이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논문을 외부에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고양이의 공격성이 강아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럴 이그잼 형태의 프릴림도 보고 고양이의 공격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강아지의 우울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그것에 뭐 상관관계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실험을 한다던가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를 그 내용으로 받고 교수님들의 어떤 질문을 다 답변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PhD,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한 그림으로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박사 학위에 걸리는 시간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학교의 룰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교는 박사 과정을 꼭 5년 안에 맞춰야 되는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의 이유는 제 생각에는 펀딩이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학과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한 5년까지는 박사 과정이 풀 펀딩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구 과정의 경우입니다. 뭐 전문 대학원이나 자격증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과정은 제외하고 연구가 중심이 되는 과정의 경우에는 미국은 풀 펀딩이 지원돼서 생활비랑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번 영상에도 드렸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5년만 풀 펀딩을 보장을 해줘요. 그런 경우에는 돈 문제 때문에서라도 5년 안에 학위를 꼭 맞춰야 된다 이런 어떤 무언의 압박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5년 안에 학위를 마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는 6년까지는 풀 펀딩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좀 되게 이렇게 레이백 돼 있고 이제 뭐 6년을 하더라도 뭐 할 수도 있지 다들 이런 분위기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학교의 영향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5에서 7년 정도로 박사 과정을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에서 7년 정도 걸리는 박사 과정에는 무엇을 하는 건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사 과정을 하면서 되게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럼 박사 과정이 왜 힘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워낙에 5에서 7년이면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다양한 변수와 영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힘들었던 이유나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힘든 이유를 6가지를 첫 번째 요인은 연구 결과가 해석하기 어렵게 나왔을 때예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힘든 요인인 것 같거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연구 결과가 약간 너무 랜덤하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라고. 예를 들면 제가 고양이의 공격성과 강아지의 우울감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가설이 고양이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강아지가 더 우울해진다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연구를 분석을 해봤더니 차라리 고양이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강아지의 우울감은 낮아진다 이렇게 나오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왜 그런지는 고양이 연구, 강아지 연구 찾아보면서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연구 결과가 고양이의 공격성과 강아지의 우울감이 별 관련이 없는데 사실 더 관련이 있는 거는 강아지 우울감이 아니라 고양이가 먹는 사료의 양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요인이, 그리고 그 요인은 재밌지도 않아. 예를 들면 고양이의 밥의 양이랑 고양이의 공격성이랑 관련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만 나오고 고양이랑 강아지의 우울감은 상관이 없다고 나왔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내가 연구를 잘못해서인지 내가 통제를 잘못해서인지 아니면은 진짜 상관이 없어서인 건지 이거를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도 있겠지. 실험을 여러 번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아니면 막 100개 랩에서 똑같은 연구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미약한 연구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든 해석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결론이 안 나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진짜 되게 좀 답답하고 우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교수님께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도와줬고 교수님도 그렇게 결과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오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뭐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데 뭐 살려낼 방법을 찾기도 어렵고 뭐 그런 거 뭐 고민하다가 막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다가 몇 개월이 가고 몇 년이 가고 이런 경우가 제일 사실 이렇게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제일 박사과정을 하면서 힘든 그런 경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 교수님과의 어떤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교수님이랑 뭐 연구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 아니면 뭐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교수님은 정말 진짜 꼼꼼하고 막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이고 뭐 학생은 정말 털털해가지고 막 사사건건 서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 견해가 달라가지고 저는 예를 들면 고양이의 공격성과 강아지의 우울감이 되게 관련이 있고 종 간의 동물 종 간의 심리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일 수 있고 교수님은 별로 뭐 종 간 연구는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고양이의 뭐 어떤 특정적인 심리만 되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꾸 강아지 얘기 꺼내면 일단 표정부터 이렇게 막 찌그러지셔. 고양이 연구만 하고 싶어 하지 강아지는 관심이 1도 없으셔. 막 이런 경우 제가 자꾸 강아지 연구 갖고 가가지고 강아지랑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래 뭐 이랬다가도 이제 좀 더 구체화하다 보면은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서로 뭐 합의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또 시간이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연구의 가치가 제일 밀접하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 지도 교수님의 저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요. 다른 지도 교수님을 찾아본다든가 약간 조금 불화를 일으켜서라도 제 연구를 뭐 퍼블리케이션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정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지 그래도 상황이 해결이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현실 도피를 하고 이런 상황은 내 상황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런다고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무적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교수님이 예를 들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다든가 교수님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뭐 자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고 빨리 그냥 끝맺음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구 주제 자체를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번, 2번이랑도 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마음이 안 맞고 뭐 교수님이 연구 주제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주지 못하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잘 찾지 못한다거나 뭐 어떤 요인이든 간에 내가 잘해서 연구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연구 주제를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중간인 경우도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 주제를 한 2, 3년 안에는 정하는 게 좋은데 정말 아무리 늦어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 또 시간이 가게 되니까 이게 박사과정이 힘든 경우는 보통은 다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 성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갈 때 이때가 제일 힘든 건데 그러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예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어떤 박사과정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해오던 공부가 아니고 수업을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제가 전혀 모르는 거를 막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데 연구도 같이 해야 되고 수업 내용 자체도 너무 따라가기 어렵고 또 연구실에서 막 하는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막 어떤 용어 같은 게 나오는데 막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공부할 시간이 딱딱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박사 초기인데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다 보면 배경 지식이 뭐 갭이 더 커지는 느낌이고 막 이러면서 막 전반적으로 패닉이 오고 이러는 경우를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람들이나 뭐 저처럼 전혀 미국 생활이나 해외 생활을 안 해보다가 바로 박사과정에 가는 경우에 많이 겪는 문제로 영어 문제가 있어요. 영어 실력이 부족할 때 진짜 박사과정에 큰 장애가 될 만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게 저는 진짜 한 번도 해외에 살아본 경험 없이 거의 뭐 20 몇 년을 계속 서울에만 살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점수 같은 것도 다 받아놓은 상태로 갔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같은 거는 하고 갔더니 전혀 생활에 필요한 영어 같은 게 너무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하기, 듣기 이런 게 너무 안 되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조교를 해야 됐었거든요. 특히나 수업 조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랑도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또 교수님이랑도 의사소통해야 되고 너무 문법 같은 것도 막 틀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영어 막 그랬는데 영어에 대한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더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뭐 그때 학교에서 하는 ESL 수업 같은 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스카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하는 그런 영어 수업도 들었었고 영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게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솔직히 이게 다른 공부에 비해서는 영어가 막 원어민 정도로 갑자기 막 늘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막 요인으로 6번째는 심리적 요인들이 있는데 외로움이나 너무 다른 학교 환경, 막 미국의 그리고 시골 생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도시가 아닌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도시가 아닌 지역의 미국 학교에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뭐 자극이 없어도 그 박사과정 하는 거 자체가 자극이니까 그렇게까지 막 힘든 거 모르고 있었는데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은 서울에 살던 경우에는 뭐 쇼핑몰 같은 데를 가고 아니면 공원, 근처 공원 같은 데를 가거나 뭐 문화생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그런 거를 할 만한 공간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이렇게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의 경우에도 시골이면은 보통 한국에는 산 같지 않고 자연 환경이 되게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닌 학교에서는 자연도 이렇게 버라이티 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거의 뭐 학교 주변이나 집밖에 없고 계속 집에 갇혀 있어야 되고 뭐 요즘엔 코로나라서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약간 자극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그 자체가 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뭔가 내가 기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울함을 유발하는 면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졸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박사과정 자체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